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정보 함께 챙겨볼 텐데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구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 주치의 선생님들이 엄선해서 골라온 구독 영상으로 건강 고민 싹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날씨부터 전해드릴게요. 박수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차츰 비가 그치고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는데요. 주말까지는 낮더위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와 함께 주말 날씨까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비구름이 동쪽으로 많이 물러났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앞으로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경북에는 5에서 20mm 정도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mm로 비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비교적 선선해졌지만 다시 낮더위가 찾아옵니다. 현재 충남 내륙과 호남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이 맑고 덥겠는데요.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이요. 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진술로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 씨는요, 그동안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가 피해 여성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살해의 고의에 대해서 부인해 왔었는데요. 이번 진술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윤종에 대해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어제 체포 6일 만에 최 씨의 신상 정보와 머그샷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지난 23일 산책 중이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서 추행하려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밤 12시경 이 전주시 완산구 산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른 뒤에 풀숲으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A씨는 피해 여성이 강력하게 저항하자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 조사 등을 통해 이 A씨를 긴급 체포해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길 가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죠. 네. 이거 불안해서 다들. 못 살죠, 네. 빨리 적절한 대책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일본은 어제 24일 오후 1시쯤부터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시민단체들의 반대 시위도 만만치 않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요. 전국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운동연합 등은 어제 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인구에 대한 핵테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서도 이 부산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안전한 방류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다액정 제거 설비도 결국에는 오염수를 희석시킬 뿐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값싼 비용으로 핵 오염수를 처리하려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방류로 인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166개의 시민단체에 따르면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뒷전으로 두고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부실한 검증 결과만을 믿는 태도를 보였다라면서 대다수의 국민의 의견에 따라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중단과 국제사회의 대한무색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류로 중국은 일본의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이 초강수를 뒀다고 하고요. 또한 이 미국의 MBC 방송은 이 오염수 방류 계획의 투명성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일간 이 가디언은 장기적인 데이터 부족으로 삼중수소가 인체나 해양 환경에 가하는 위협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끔 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오길 기대하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요. 고기 불판을 세척한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으로 방류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불판 세척업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대상이 아닌 이 자유업이었던 만큼 이 지도 점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고깃집 가서 고기 불판 다 사용해봤지만 뭐 고기 기름에 뭐 음식물 찌꺼기에 오염이 상당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불판을 세척하고 폐수를 상습적으로 무단 방류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그 세척 업체가 총 3곳인데요. 네. 이 3곳에서는 이 금속 연마제 등이 부착된 이 불판 세척기를 설치한 후에 이 도내 고깃집에서 개당 600원에서 700원의 이 세척비를 받고 불판을 수거해서 세척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아무런 처리 없이 하수구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그동안 이들 세척장에서 배출한 이 폐수의 양이요. 무려 수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적발 사업장에서 채취한 오염수의 성분, 이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곳 모두 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리, 납 등의 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걸 그냥 하수구에 방류하면 그게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걸 제재할 방법이 뭐가 없는 거예요? 관계 법령을 좀 살펴보면요. 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걸 배출하는 시설은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판 세척업이 인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인 만큼 그동안 이 지도 점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것을 무단으로 방류했다라고 해서 어떠한 시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폐수 무단 방류뿐 아니라 세척장의 환경 또한 굉장히 비위생적이라서 또 논란이 됐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내 지금 시민들의 불안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달 초에 이 제주자치경찰단이 이 해당 업체에 급습을 해보니까 오랜 시간 청소나 관리를 하지 않은 듯이 오염물질과 찌든 때로 이 세척장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세척장을 운영했다는 한 업체 관계자한테 청소를 왜 하지 않냐라고 단속반이 질문했더니 매일 청소하긴 힘들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생관리가 되지 않은 세척장을 거친 고깃집 불판이 재사용되면서 도민들의 불신과 불안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를 적발을 했는데 네. 마땅히 뭐 이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러면 계속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차제에 이거 정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요.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화장실 사용 요금을 내라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이 네티즌들의 반응,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페 화장실에 이용한 손님에게 화장실 이용 요금을 내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는데요. 전주의 유명 관광지 내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화장실 사용 요금을 내고 나가라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쓴이 B씨에 따르면요. 이 글을 올리기 하루 전인 20일 전주로 가족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해당 카페에 들어가게 됐다는 B씨 가족은 자리에 앉기 전에 주문부터 해야 된다라는 이 직원의 말에
있었는데 짐만 급하게 두고 팥빙수 2인분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은 재차 1인 1메뉴를 주문해라 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인 가족인 B씨가 팥빙수 2인분만 시켰으니까 추가로 2인분을 더 시켜라 이렇게 직원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요즘 카페, 특히 관광지 카페 봐보면 1인 1메뉴라고 아예 써 있어요. 네. 그럼 많이 봅니다. 예. 근데 이 글쓴이 B씨가 애들이 이제 2명이었는데 애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 다른 음료를 사 먹었다. 그래가지고 더 사 먹긴 힘드니까 다음에 다시 오겠다라면서 추가 주문 없이 그냥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직원이 B씨의 가족들한테 아니 아이들이 화장실 사용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 메뉴 더 시켜서 포장해 가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랑이가 좀 벌어졌고 네. 그 과정에서 이 B씨의 남편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스크림 한 개를 7,500원이나 주고 결제한 뒤에야 이 카페에 나왔다라는 게 글쓴이 B씨 측의 설명입니다. 여행지에서 기분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기분 소위 얘기해서 잡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글을 본 이 당사자 업주의 반응은 또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한다라고 밝힌 50대 이 C씨가 B씨의 글을 읽었다. 근데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 좀 억울하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들어온 4인 가족이 이제 들어오자마자 화장실부터 이용을 했고 1인 1메뉴 주문도 하지 않아서 음료 한 개만 더 시켜달라고 정중하게 말했다라는 것이 또 이 업주의 설명입니다. 이를 들고 누리꾼들의 반응 엇갈리고 있는데요. 카페는 공중 화장실이 아니니까 이용했다면 주문하는 게 맞다. 업주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또 반면 화장실 사용료 너무하다, 야박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장실 관리하는 거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 그거 많아요. 이렇게 열쇠나 아니면은 이 번호표. 그렇죠. 네. 그 화장실 꼭 잠궈 놓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좀 야박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글쎄요. 그건 입장에 따라 다르니까.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성공의 척도나 뭐 어떻게 기도하거나 이럴 때 네. 많이 하는 게 돈, 돈을 명예, 많이 벌게. 네. 건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뭘 할까요? 뭐 뭐니 해도 머니는 아니에요. 네. 돈보다는 아무래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말이 있는 네. 것처럼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마 많은 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도 건강 한번 챙겨보시죠. 행복한 아침 속의 메디컬 토크쇼 닥터 하우스 시작합니다. 닥터하우스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목소리 톤이 너무 샤프하고 멋지십니다. 자, 오늘 주제 뭔가요?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집에 불청객이 찾아오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그 친구라도 갑자기 불쑥 찾아오면 싫은데 근데 이건 왜 물어보십니까? 왜냐하면 어깨 건강에도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중년 어깨에 찾아오는 불청객 50견입니다. 50견. 이 불청객 정말 내쫓고 싶습니다. 근데 내쫓으려면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50견이 정확하게 뭡니까? 50견은 흔히 50대에 발병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의학적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고 어깨가 굳어지는 병이죠. 이거 겪으셨던 우리 부모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게 어깨가 안 올라간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50견 증상을 좀 전해드리면요. 팔을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올리는 동작이 잘 안 되고요. 아픈 어깨를 아래로 해서 누우면 아파요. 또 염증이 심해지면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깰 정도로 야간통이 옵니다. 이 50견이 비교적 흔한 질병이 맞죠? 그렇습니다.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15년에 불과 73만 명이던 환자분이 2021년도에는 87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50견 환자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게 다 겪는 거고 그냥 다 지나가면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거 맞습니까? 이거 그냥 두면 지나가는 겁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방치 기간이 길어지면 어깨가 점점 굳고 뻣뻣해져 운동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깨가 완전히 굳어지면 남의 도움을 받아도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어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50대 여자 환자분도 한 반년 가까이 통증이 지속됐는데 이러다 말겠지 하시다가 통증이 더 심해지고 팔이 올라가지 않아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어요. 따라서 오십견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십견이 오랫동안 고생하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빨리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브리즈망이라고 하는 관절 수동술을 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치료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브리즈망. 이건 수술인가요? 시술인가요? 시술이고요. 어깨에 국소 마취를 하고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약 5분 정도 가볍게 제가 스트레칭하면서 관절낭을 풀어주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게 근데 시술을 막 여러 번 하고 그러면 힘들 텐데 그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브리즈망 시술은 한 번만 합니다. 그래요? 국소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마취가 풀리더라도 비교적 통증이 심하지 않은 시술이죠. 실제로 제가 담당하던 환자분의 경우에도 우측 어깨가 아파서 브리즈망 시술을 했는데요. 3일 뒤에 통증 없이 발을 끝까지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아플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프지 않게 할 수 있고 힘줄에도 손상이 없는 안전한 방법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시술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시술을 통해 관절낭을 늘려놔도 우리 몸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는 유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깨를 앞으로, 옆으로 밀어주기 동작과 손목을 잡고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 팔 모으기 동작까지 시간 될 때마다 열심히 해주세요. 어깨 건강의 불청객 50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우리 이영석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뇨의학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장현준입니다. 이정수님, 네. 예, 이정수님은 고민이 있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고민이요? 저는 고민 약간 끙끙 앓고 막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빵 터지는 뭐 이런 타입인데 고민은 갑자기 왜 물어보십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중년의 남모를 고민, 배뇨장애입니다. 단어만 듣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배뇨장애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배뇨장애의 경우에는 소변의 배출과 저장하는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데요. 전립선이나 방광의 질환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그 요인이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은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 과민성 방광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민성 방광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질병인가요? 과민성 방광은요, 소변의 방광에 차는 동안 방광 근육이 위도하지 않았음에도 자주 수축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갑작스럽게 참을 수 없는 요일을 느끼는 절박뇨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그리고 야간뇨, 소변을 본 후에 시원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잔뇨감, 소변이 새는 요실금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배뇨 장애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40대 이후부터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전립선이 비대된 거에 의해서 요도가 눌려가지고 발생하는데요. 소변 배출이 이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소변이 약하게 나오는 세뇨 증상 외에도 빈뇨, 잔뇨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소변을 볼 때 뜸을 들여야 나오는 지연뇨, 소변의 흐름이 끊기는 단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바로 앞에 와닿은 질병이거든요. 네. 이 두 질병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과민성 방광의 경우에는 신경인성 이상 질환, 뭐 방광 신경 섬유의 변화, 방광 출구가 막히거나 노화에 의한 배뇨근 변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함께 전립선 내에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과 안드로겐 수용체 농도가 높아지는데 또 이 밖에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부터 전립선 비대증까지 이 배뇨장애 겪는 분들이 많은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배뇨장애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지난 2017년 57만 4,889명에서 2021년 74만 6,059명으로 4년 사이에 무려 17만 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6.7%였습니다. 그런데 남모르게 혼자 끙끙 앓거나 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겪는 분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이 닥터하우스 오래 하면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병은 절대 쉬쉬 몰래 키우는 게 아니라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뇨장애를 방치하면은 하부 요로기관인 방광 내압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악화되면은 상부 요로기관인 신장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민성 방광을 오래 방치하면은 방광 용적이 줄어들면서 소변이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 방치하게 되면은 소변을 계속 덜 보게 되거나 갑작스럽게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 용폐가 나타나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심각한 환자들도 많은가요? 많진 않죠.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던 60대 남성 환자분이었는데요. 음주에 소변이 안 나와서 오셨습니다. 급성 욕폐 증상이었고 방광 내에 1000cc 이상 정도의 소변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 용적이 65cc 정도로 전립선 비대증이 좀 심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좀 자가 진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자가진단법으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제가 보니까 2개 있는데 2개 어떻습니까? 사실 2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면은 배뇨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때는 빠르게 전문가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개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배뇨 장애라고 판단을 하나요? 우선 이제 72시간 배뇨일기 검사를 하게 되고요. PSA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요속 검사, 전립선 초음파 등이 포함된 전립선 검진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감별되면 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갑자기 옐로 카드 받으니까 진짜 어떻게 치료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과민성 방광은 시간제 배뇨 훈련, 방광 적응 운동, 그리고 수분 섭취와 같은 행동요법을 좀 하게 되고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방광 출구 저항을 줄이기 위한 약물 치료와 함께 전립선 비대증이 심할 경우에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요. 약물 치료가 어렵거나 전립선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홀륜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다양한 수술적인 방법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예방을 하면 좋을 텐데 예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 배뇨장애를 예방하려면은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은 필수입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맵고 짠 음식, 술, 담배,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같은 거는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 여기 오면은 커피를 벌써 3잔이나 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뇨장애를 이제 대부분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빠른 시기에 치료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인식 개선과 치료 방법을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장현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독, 이 시간에 또 어떤 구독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가장 먼저 구독 영상 살펴보기 전에 행복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건강 구독을 찾아준 아주 특별한 주치의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 소개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주제를 살짝 맛볼 수 있는 영상부터 좀 보고 가는 게 되죠? 네, 예.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맛보기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본 이후에 오늘 함께할 특별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 볼게요. 화면 주시죠. 아, 음악도 그렇고, 네, 무서워요. 응급진료 나오고 뭔가 네.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심각한 외상을 입은 경우 같은데. 오늘 맛보기 영상 보니까 왜 이 선생님이 특별 주치의로 나와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주치의 허윤정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전문의 허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맛보기 영상 좀 굉장히 심각해요, 내용이. 네. 일단은 보면은 뭐예요? 골든 타임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53%, 치명적이라는 거고요. 사망률이 자그마치 18%. 그리고 회복이 돼도 지속적으로 중등도 장애 이상이 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이거? 아니, 하나는 아닌 것 같은데. 중증 외상 이러면 오.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심각한 외상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아까 화면에 나온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56%가량이 골든타임을 지나 응급실에 도착하고 연간 3만여 명이 발생하지만 18%는 사망에 이르며 생존자 4명 중 1명에게 중등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증 외상입니다. 심각한 외상. 심각한 외상. 네. 더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중증 외상은 교통사고나 추락, 미끄러짐, 끼임, 열상 등 외력에 의한 손상을 입은 환자의 의식 상태나 혈압, 호흡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심각하게 다친 경우를 뜻하는데요. 그 즉시 사망하는 비율도 높고 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런 보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 외상 환자들은 동시에 여러 곳을 다치는 다발성 외상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저혈압성 또는 신경성 쇼크가 발생한 상태로 외상센터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중증 외상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이슈가 됐지만 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언젠간 중증 외상을 겪게 될 것이다. 나에게 닥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중증 외상, 뭐 영화에서나 아니면 뉴스로만 많이 맞아. 봤지, 또 대부분 우리 장애인 아나운서님처럼 나한테 설마 그런 일이 발생하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이 중증 외상 환자가요, 매년 우리나라에서 6,000명 이상 계속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전체 사망 원인의 4번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요, 만 10세에서 39세. 한참 우리 이제 돈 벌고 미래의 이제 주역들이 많이 이제 사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전 연령층에서 장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중증 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네. 그런 사고거든요. 근데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좀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벌써 중증 외상 이러면은 그 환자 같은 경우 일단 다친 게 심하게 다치거나 아니면 여러 곳 다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치료하고 회복 아무래도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는 출혈로 인한 쇼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인공호흡, 대량
수혈, 그리고 활력 증후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소생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응급수술도 수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권역외상센터입니다. 전국의 17개 권역외상센터에는 이렇게 외상 환자의 수술을 위한 수술이 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저와 같은 외상 전담의들이 24시간 365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증 외상 환자를 살리는 것은 의사 한 명의 힘이 절대 아니고 외상센터로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환자를 살리기 위해 여러 과 전문의들이 동시에 노력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외상외과 허윤정 특별 주치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중증 외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제 구독 영상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구독 영상에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보면서 다들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게 누구나 그 일상에서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대비를 해보자는 거고요. 네. 중증 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평범하고 이렇게 평온한 일상 중에서도요, 우리가 조금만 부주의해도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막상 크게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실제 큰 위험이 될 거란 예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상 속의 이 응급 상황, 한번 사파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 사파 속 주인공은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60대 여성 김보통 씨입니다. 네, 아침을 모닝커피로 시작하는 김보통 씨는요, 상쾌하게 아침마다 샤워를 한 후에 커피포트에 이 물을 끓여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긴 다음 출근길을 나서게 됩니다. 네, 보통 직장 동료의 차량으로 함께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는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서 퇴근을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60대인데도. 네, 주말에는요, 등산이나 낚시를 즐기거나 혹은 이 결혼한 딸의 집에 놀러 가기도 하는데요. 딸과 이 4살 손녀를 데리고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것 또한 이제 하나의 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누리던 이 김보통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중증 외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 오시게 됩니다. 과연 이 김보통 씨를 위험에 빠뜨린 일상 속 순간은 무엇일까요?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정말 저는 뜬금없죠. 일상을 네. 보면서 그러니까. 중증 외상이 아니라 굉장히 잘 생활하고 네. 계신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뭐 굳이 하나 꼽아보자면 그 전동 킥보드로 출퇴근하는 그래. 그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아까 헬멧 안 쓰셨더라고. 그러니까 사진에. 네. 아니면 또 저것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등산, 낚시, 그러니까 등산은 네. 추락, 낚시는 이렇게 물에 빠지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 삶이 우리의 네. 그냥 보통 맞아요.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저기서 중증 외상실에 갈 만한 일이 뭐가 일어날까요? 네, 정말 흔한 우리의 일상이죠. 하지만 언제나 사건,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비유가 될 수 있긴 한데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자, 아침에 샤워할 때 욕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외상은 바로 이 욕실에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나 노년층 같은 경우는 번번이 혹은 가끔씩 크게 다칠 수 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욕실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수영장이나 이런 데 보면 애기들 뛰면 막 뛰지 마! 막 그러고 엄마하고 싸우잖아요. 미끄러지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냥 미끄러지면 어디 좀 부러지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중증 외상까지 온다고 생각 못 하거든요, 이거는. 네. 간단하게 이제 가볍게 넘어지는 경우는 이게 그렇게 끝나지만요. 심각하게 넘어지는 경우가 욕실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바닥이 일단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엉덩방아인데 내가 좀 체중이 좀 적게 나가고 그 고관절 부위가 다치게 된다면
굵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중증 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는 욕실에 굉장히 많은 세면대도 있고요, 욕조도 있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장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가끔씩 나오는데요.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 머리가 이제 찢어지면서 열상뿐 아니라 뇌출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머리를 부딪혔어요. 눈뜨기가 좀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야 될까요? 어떻게 아, 될까요? 그럼 당연히 응급실로. 아니, 그걸 뭘 부르세요? 당연히 응급실로 가야죠. 근데 이런 퀴즈를 냈다는 건 이게 뭐 반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러게. 그래도 119지. 왜 이런 거 내셨을까요? 방금 차윤환 교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다치고 나면 빨리 병원을 가야지라는 생각에 본인의 이제 자차로 이제 가족이 같이 움직인다거나 택시를 불러서 이제 타고 빨리 이제 응급실에 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위험한 행위일 수가 있는 게, 왜냐하면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치. 순식간에 뭐 갑자기 의식을 잃는다거나 호흡을 멈춘다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응급실로 이동한다라는 건 진짜 좋지 못한 선택이시고요.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고 뭔가 환자가 조금 의식이 좋지 못한다거나 뭐 심하게 갑자기 구토를 한다거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한다 이러면 반드시 119를 불러서 그쪽 이제 119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후에 전문가와 같이 응급실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않고 그러니까 응급실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송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군요, 이게. 네. 그래서 네. 119를 부를 때 침착하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를 바로 눕혀가지고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를 시키고, 그리고 경추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거나 부축하는 것도 삼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허윤정 선생님이 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이런 환자들이 구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토를 하는 이유는 뇌출혈이 생기면서 두개골 안에서 대뇌가 압박을 당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환자가 구토를 하게 되면 이게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호흡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서 토사물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뇌출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구토를 하기도 한다던데 그게 맞나요, 선생님? 네, 뇌압이 올라가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안쪽에 출혈이 생기면서 두뇌를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네. 어떤 상황이 또 있나요? 김보통 씨에게 일어난 중증 외상의 위험, 또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네, 이 김보통 씨의 일상에서 중증 외상 위험이 도사리는 순간,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전동 킥보드와 이 승용차 탑승 시의 위험 상황입니다. 실제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간 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자료 중에서 개인 이동 수단에 따른 이 사고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김보통 씨가 저녁 퇴근길에 전동 킥보드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 전동 킥보드의 치사율 또한 1.08%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사실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헬멧 사용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좀 옛날부터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분들 솔직히 이 안전모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옆에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안전모 안 쓰고 전동 킥보드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거? 아무래도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넘어지면서 도로나 연석에 머리와 얼굴을 부딪히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치게 되는데 안전모 착용 그래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가 대학가에 있다 보니까 이제 20대 분들이 킥보드 사고로 많이 실려 오시는데요. 헬멧을 안 쓰는 건 기본이고 음주 상태로 타거나 네, 2명이서 같이 타거나 네, 이런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고요. 이들 대부분이 수술을 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한 뇌출혈을 이미 보이면서 내원을 하거나 아니면 응급으로 개두술을 시행을 하더라도 중환자실에서 이후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를 도로 위에 고라니라고 요즘 부르는데요. 저도 운전하면서 정말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겠고요. 아까 김보통 씨가 또 운전도 하니까
뿐만 차 사고 위험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동차 사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중증 외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죠. 이 자전거, 그러니까 이륜차 이제 사륜차를 굳이 비교하자면 이륜차의 그 사고 발생률이 65.1%로 살짝 높긴 하지만 자동차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관가하기 때문에 사고를 더 키우는 경향인데 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건데 운전하셨죠? 운전 네, 가족들하고 어디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 가는데 갔죠. 그러면 자동차 점검을 잘해야 된다는 거.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런가? 장거리 여행은 역시 점검이 필수긴 하죠. 네, 하지만 차에 탄 분을 면면히 보시면 네. 4살 배기 손녀가 있었습니다. 자, 카시트가 필수긴 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카시트를 좀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운전자와 모든 좌석의 동승자들은 안전띠를 착용을 해야 될 뿐더러 영유아의 경우는 영유아용 보호 장구를 장착을 해야 한다. 그걸 어기면 이제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때 영유아의 기준이 이제 6세, 만 6세를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6세 안 돼도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차에 태우는 경우도 좀 종종 있죠. 네. 아니 그런데 아기 키워본 분들 아세요? 자동차 태워서 이동할 때 이 카시트 안 치는 거 아이들이 거부하거든요. 그리고 안 쳐도 조금 있으면 울어. 그럼 또 어쩔 수 없이 꺼내서 이게 좀 안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거. 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하셔야 합니다. 카시트에 아이가 안 타겠다고 하면 그 운전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셔야 될 만큼 강하게 나가셔야 하고요. 사실 제가 중증 외상 환자 많이 접하면서 정말 대국민 캠페인 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5분이니까 괜찮겠지, 잠깐 가니까 괜찮겠지 하시면은 이제 환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유아용 카시트 사용하지 않으실 때 안타까움이 더 큰데 그 이유는 사고 당했을 때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는 5% 정도지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98%로 20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그럴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데 사고가 날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어른이 아기를 에어백으로 사용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또 아이가 받는 충격은 어른 몸무게의 한 7배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이제 만 6세 미만은 반드시 카시트에 앉히게끔 되어 있고 카시트 또한 사실 계속 나이별로 영유아용, 유아용, 아동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 12세까지는 이에 맞춰서 카시트에 좀 앉히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고들을 보면 화윤정 선생님은 정말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외상센터 의사들이 정말 마주하기 싫은 것이 어린이 환자들인데요. 심정적으로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아이들은 장기가 다 작아서 손상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수술을 할 때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소아외과 의사 부족하다는 얘기 다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소아외과 의사를 보유한 외상센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정말 막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어른들은 다 괜찮은데 아이만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들 너무 자책을 하시거든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듣기만 해도 그 현장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증 외상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건강구독에서 엄선한 영상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묻지마 흉기난도 이것부터 하라. 대낮에 사람이 많은 서울 지하철 신림역 근처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아이고, 너무 끔찍하죠. 정말 한동안 충격과 공포가 같이였습니다.
예고글도 너무 많았어. 네. 아니 도심 한복판에서 인파가 많은 곳에서 또 얼마 전에 공원에서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의 연속이었고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말 뭐 다른 그 무엇보다 이 피해를 입은 분이 빨리 괜찮아지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게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특히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이제 다치는 것을 자상이라고 하는데요. 자상 등으로 인해 생긴 출혈성 중증 외상 환자는 1시간 내로 병원에 도착해야 이제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1시간은 사고 발생으로부터 수술장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을 뜻합니다. 뭐 15분 안에 입실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살지만 1시간 넘으면 대부분 사망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번역에서도 일면식도 없는 주치자에 의해서 보행자가 이제 자상을 입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신고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해자가 계속 주변 사람 협박하고 난동 부리니까 예, 골든아워가 한참 지나서 손도 써보지 못한 상태에서 도착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일을 현실에서 딱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 패닉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고를 늦게 하거나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빠른 신고, 네. 이 대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필 깎다가 좀 베는 거 이런 거는 좀 당해보지만 찔려본 적은 없거든요. 아마 찔리면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요즘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나에게 만약에 저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뭐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한 인터넷 쇼핑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호신용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3%, 24%가 아니라 2.5배 증가. 네, 증가했다고 2.5배. 합니다. 와. 네, 맞습니다. 최근에 호신용품 매출이 굉장히 올랐다는 얘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네. 사실 절대 그보다도 소홀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나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이 사실 있으면 안 되지만 만약에 생겼을 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실 이제 의학적 대처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제가 사실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자상 부분이잖아요. 자상이 생겼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혈입니다. 지혈. 뭐 아무래도 피가 많이 나는 상황이긴 할 테니까요. 자상을 입게 되면 지혈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건장한 70kg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이라고 해도 몸 안에 피를 다 합치면 5리터거든요. 그러면 1.5리터 페트병 한 3.3개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굵은 혈관이나 혈행이 풍부한 장기를 찔렸을 때 이거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혈 없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처치는 바로 지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영화 같은 거 잠깐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화살이 딱 박혀. 그럼 어떻게 화살을 이렇게 탁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또 드라마를 보면은 칼에 찔리면 그냥 그대로 둬야 된다. 뽑지 말라고. 뽑지 마라. 뽑을 이런 필요 얘기도 없구나, 있는데 이거.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확실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멋있게 이렇게 팍 뽑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만약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내가 칼에 이제 의해서 좀 뭔가 상처를 입었다. 이때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뽑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이 자체가 지혈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뽑음으로 인해서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칼에 찔렸다. 그럼 그 주위를 이 칼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끔 수건으로 감싸시고요. 그리고 119를 빨리 불러서 그 응급차를 타고 권역응급센터로 가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간혹 흉기에 복부를 찔린 경우 그 장이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장을 절대로 배 안으로 다시 밀어 넣으시면 안 되고 생리식염수를 적신 꺼즈로 덮어두는 것이 최선인데 사실 생리식염수가 집에 없으실 테니까 아주 깨끗한 소독물을 깨끗한 수건에 묻혀서 덮어두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고 현장에서는 급히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119에 신고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지혈하는 게 먼저인데 지혈은 어떻게 하는지 그럼 그걸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혈은 어떻게 할까? 허윤정 선생님하고 김대환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예, 먼저 구독 영상 살펴보시죠. 골든타임 지혈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계단에서. 네, 지금부터 응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지혈법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이 지혈용 큰 인형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혈하면은 대표적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 수건이나 옷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는데 한번 우리 허 교수님이 보여주실까요? 네, 이렇게 수건이나 손수건 같은 걸 적당히 접으셔서 지금 이렇게 피가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혈할 부위를 양손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압박을 가해주시면 이게 지혈이 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네. 아, 이럴 때 혹시 피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조심해야 될 부분 주변에 집에서. 이제 휴지 같은 게 보이니까 그걸로 닦고 싶은 충동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휴지는 금방 찢어져서 상처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휴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끈을 감기도 하죠. 지혈대라고 하긴 하는데 그 끈 같은 거 감는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여기 상처 부위에서 피가 더 이상 나지 않게 누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지혈대 같은 경우는 도와주실 분이 따로 계시면 이제 진행을 하시는 옆에서 건데요. 같이 누르면서 네, 이렇게 뭐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끈이나 넥타이, 허리띠 이런 것들 이용해서 상처 부위보다 몸통 쪽으로 바로 옆에 떨어진 곳을 이렇게 세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은 방법인 동시에 하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환자분은 지금 가슴에도 상처가 있는데 이 가슴 상처는 어떻게 지혈을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가슴에는 이제 심장, 폐, 대혈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있고 긴장성 기운 같은 거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를 직상방으로 눌러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이걸로는 충분치 않고 빨리 이것에 대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는 것이 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누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손으로 누르는 것보단 옷이나 깨끗한 꺼즈나 수건 같은 걸로 함께 누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에도 상처가 있어요. 이 더미에. 이 목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하는 게 또 중요할까요? 네, 이제 경동맥은 굉장히 목이 쉽게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처를 입기가 쉬운데요. 더 굵은 혈관도 있어요. 사실 우리 몸에 흉부나 복부에 있는 혈관이 더 굵지만 거기까지는 사실 흉기가 잘 닿지 않고 그다음에 팔다리 동맥들은 굉장히 가늘어서 잘 눌러주기만 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을 수 있는데 이 경동맥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수시간도 아니라 수분 내에 모든 출혈량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눌러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목에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그렇죠. 지나가고 기도가 있기 있죠. 때문에 누르면서 기도까지 압박을 해버리면 환자 숨을 못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지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경동맥은 이 목 한가운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눌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지혈을 지금 했어요. 그리고 119에 전화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제 팔다리 같은 경우에는 심장보다 위쪽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어느 정도 지혈이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출혈 부위를 이렇게 높게 좀 들고 기다려주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팔다리는 사실 근데 그게 가능한데 뭐 몸통이나 머리, 목 쪽은 그러기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환자를 이렇게 눕혀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그렇게 119 대원을 기다리고 이제 이송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제 환자분이 출혈량이 좀 많거나 아니면 긴장을 해서 의식을 잃는다든지
호흡이 없어진다든지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혈도 해야 되고 심폐소생술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지혈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심폐소생술이 더 우선입니다. 네, 그때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하시고 뇌와 심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근데 이때 막 환자가 의식을 잃으니까 막 물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역시 왜냐하면 아까 토사물과 비슷하게 이게 기도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환자가 생존해서 응급실에 무사히 도착을 한다면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할 텐데 그때 금식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마취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물은 절대 주시면 안 되고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오늘 알려드린 지혈법 이거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시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지혈 방법에 대한 얘기, 심폐소생술에 대한 얘기 들어봤는데 지혈보다 먼저 우선할 것이 심폐소생술. 네. 그리고 지혈을 할 때는 몸통 쪽으로 상처 부위보다 위쪽을 막아준다. 그리고 눌러준다. 네. 예,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알고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급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잘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골든타임 지혈법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구독 영상 한번 살펴볼까요?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기죠? 4분의 기죠. 심폐소생술 기억법이네요. 깨알 누사. 누사. 앞서도 방금 심정지와 지혈을 동시에 해야 된다면 심폐소생술이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심폐소생술 뭐 알고는 있지만 맞아. 이게 또 갑작스러운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뭔가 당황하죠. 실전에서 당황하죠.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는 솔직히 몸에 그냥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 맞아요. 익혀두지 오. 않으면 어설퍼지거든요. 맞아. 그런데 오늘 딱 영상 보면은 멈춘 심장을 되살리는 네. 4분의 기적.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네. 4분 내에 하라는 건지 4분을 하라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 방법이 있나 봐요, 이거. 네, 제가 사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4분 내에 해야 됩니다. 4분 네, 4분 내에 하게 되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4분이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이 골든 타임을 뜻하게 되는데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 되면 이 생존율이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사실 심폐소생술과 동시에 이거 할 때 이 자동 이제 심장 충격기, 그러니까 자동 제세동기를 같이 사용해주게 되면 이 생존율은 3배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우리도 방송에서 하고 방송에서 보고 하지만 실제로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네, 배워볼까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배우시고 익혀두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무대에 나가서 직접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재용 MC님과 같이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살려내십시오, 꼭. 네, 살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심폐소생술을 왜 해야 되는지 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심폐소생술. 사실은 이제 심폐소생술을 잘 아시지만 정확한 인식이 좀 잘 네. 없으세요. 없으셔서 제가 먼저 이 심폐소생술의 기본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요, 심폐소생술이 어렵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깨알 누사로 기억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는요, 깨우고, 그러니까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서 반응을 한번 먼저 보는 거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알립니다. 반응이 없다고 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네.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르는 건데요. 이때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이제 심장 마사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가운데 가슴을 빠르고 강하게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심장 충격기, 자동 이제 제세동기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게 되면 더더욱이나 이제
사실 금상첨화인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분 이내에 소생을 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생존율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심정지가 발생하잖아요. 보통 이제 심정지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심정지가 발생하면 제대로 우리가 혈류를 뭐 뇌나 주요 장기로 가지 못하게 되겠죠. 네. 뭐 일명 사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심장 대신 압박을 통해서 혈류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 장기로 혈액이 가면서 여러 이제 생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면 좋겠죠. 빨리 혈액을 보내주기 위해서 4분 이내에 빨리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이제 가슴 마사지를 굉장히 좀 빠르고 강하게 잘 해주시는 게 더더욱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깨알누사입니다. 예. 네. 뭐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제가 앞에 쓰러져 있는 분이 지금 네. 계시는데요. 먼저 환자분이 쓰러지면요, 이제 환자분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앉아서 환자분의 의식이 있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흔들어서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시든지 툭툭 쳐보든지 의식이 있는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고 의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의식이 없을 때 그다음 이제 알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죠. 먼저 깨우고 그다음에 알로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의식이 없다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사실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의식이 없을 때 팔다리를 주무르신 거다. 혹은 정말 이제 물을 조금 드시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는 이제 팔다리를 주물게 되면 혈전성 이제 사실 이제 뇌 뭐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혈전이 더 날아가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팔다리를 주문다고 해서 뭐 우리가 사실 살아나진 않잖아요. 의식이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을 좀 악화시키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심폐소생술은 빠르게 진행, 그러니까 가장 사실 딜레이 안 되게 빠르게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악화시키고 우리 심폐소생술을 조금 너무 이제 사실 하는 것을 조금 딜레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제 그다음 이제 환자의 의식을 확인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이제 알려야 됩니다. 네. 주변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요. 주변에 내가 지금 뭐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전화를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요. 혹은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119에 연락해서 빨리 구급대원이 올 수 있도록 알리는 게 중요하죠. 요청할 사람 없으면은 제가 사실은 연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깨우고 의식이 없다 그러면 119에 연락을 한 뒤에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슴 마사지를 이제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스피커폰 같은 걸로 해놓고 하셔도 좋죠.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이제 지식이 없다고 하면요, 119에 빨리 전화를 해서 스피커편을 켜놓고 이제 전문가의 이제 조언을 받으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가슴 마사지를 사실 지체 없이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가슴 마사지 하는 방법을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틈틈이 한번 집에서도 뭐 더미가 없다고 하면 뭐 침대에서 뭐 이렇게 베개나 이런 걸 두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자 같은 경우는요, 일단 침대에 누워있는 이렇게 부드러운 공간에 있으면 이게 압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평하고 조금 딱딱한 바닥에서 시행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마사지를 할 때는 조금 윗옷은 벗어놓는 게 좋습니다. 벗어서 가슴을 노출된 상태에서 하시면 좋고요. 이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가슴 마사지를 어디에 해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세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끔씩 사실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제 환자분 이제 의식이 있는 분한테 이 마사지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슴 위쪽을 한다든지 혹은 뭐 복부 쪽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사실 실제로 하면 안 되는 위치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좀 정확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은요, 가슴뼈를 이렇게 만져볼 수 있어요. 명치랑 위쪽 가슴 흉골 시작점을 만질 수 있는데요. 그것을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눴을 때 아래쪽 2분의 1이 이제 우리가 마사지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그 위치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통 유두 있는 라인이어서 이제 유두 라인을 사실 기점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가슴뼈를 기점으로 가슴뼈 반 아래쪽 2분의 1이 마사지하는 이제 기본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사지를 할 때 보통 이제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될지 혹은 손가락으로 눌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마사지를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손 아래쪽 날이 있으면 날 아래쪽으로 압박을 전체적으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깍지를 낀 상태에서 뭐 편한 손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조금 눌러야 될 수가 있어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데요. 가슴 쪽 아래쪽이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제 손은 약간 최대한 수직이 된 상태에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요. 압박을 해줄 때 이 손가락이 이 가슴뼈를 누르면서 압박을 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압박하시는 분은 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갈비뼈 골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은 쭉 펴진 상태에서 압박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최대한 무릎을 굽혔다고 하면 무릎을 편 상태에서 가슴이 수직이 되도록 압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압박을 해줄 때는 살살 해주면 안 되고요. 살살 해주면 의미가 없고 5cm 깊이 정도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정도로 네, 해주면 되고요. 어유. 이렇게 빠르게 힘차게 눌러야 되네. 분당 100회 정도 빠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가 주위에서 만약에 이제 자동 재생기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요. 자동 재생기를 붙여서 해주게 되면 그만큼 사실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압박 강도가 세야 되네. 네요. 네. 알아야 되는 거 루사. 네. 마지막 자동 재생기도 한번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많거든요. 지하철이나 백화점이나 요즘은 굉장히 자동 재생기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법 좀 한 번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혀두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다음 구독 영상 보겠습니다. 완전 무게 싫어요.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라고 방금 구독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직접 겪으신 분들의 이런 고통에 비할 건 아니지만 사실 이렇게 흉흉한 사건들이 터질 때면 한동안은 마음이 좀 무겁게 내려앉고 의욕도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죠. 심한 교통사고 또 이런 묻지마 난동을 직접 경험했거나 네. 아니면 당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게 되는데 자 어떤 기분일지 뭐 상상조차 안 되거든요. 네, 이 트라우마는요, 사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 충격적인 사건이 내 뇌리에 딱 박히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흔히 뭐 사람들 보면 뭐 목이 막 쪼여온다. 네. 막 계속 안 좋았던 당시의 상황이 자꾸 떠오르면서 뭐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이로 인해서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더 큰 것은 이제 정신적인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뭐 이걸로 인해서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뭐 계속 하루 종일 불안하고 이런 심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힘들게 되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자율신경계의 실조고 뭐 과항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흔히 이걸 우리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또 이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이때는 약도 있고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은 쉬워도 막상 이런 거 겪으신 분들 하면은 잊고 싶어도 자꾸 뉴스에도 나오고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면서 자꾸 다시 기억이 나면 또 힘들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한 교수는요, 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정신건강 수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감정을 너무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두 번째, 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물리적으로 너무 고립되지 않기. 세 번째, 적절한 휴식, 운동, 균형 있는 식사로 몸을 돌보기. 네 번째, 음악, 목욕, 명상 등으로 긴장을 푸는 시간 보내기. 다섯 번째, 이사나 이직 같은 큰 결정은 뒤로 미루기. 여섯 번째, 미디어와 SNS 노출을 줄이기입니다. 네, 긴장을 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오 선생님이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갑자기 너무 두근거림이 심할 때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새끼손가락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 손톱 뿌리 쪽에 보면 소충혈, 소택혈이라고 해서 안팎으로 두 개의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두 자리를요,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쭉쭉 손가락 마사지. 당기듯이.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빼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요 손톱 부위를 이렇게 끝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조금 안정적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다고 그래서 막 손 뜯지 마시고요. 요 새끼 손가락 요 부분들 새끼 손톱 부분을 많이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중증 외상을 과도하게 몸에 배워봤습니다. 긴장이 오거나 하면 요 정도만으로도 내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아주 좋네요. 네,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저 허 선생님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중증 외상 환자들을 보면 느낌이 많으실 텐데 네. 주변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제일 첫 번째가 하여간 중증 외상 센터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덤비면 안 되죠. 네, 119에 도움을 받으시는 거고 그 외상센터로 갈지 여부는 119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이렇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119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거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당부해야 되는. 아,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 있죠. 네, 사고가 정말 예고 없이 발생을 하고 그것이 나와 내 가족만을 비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4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욕실을 건조한 건식 욕실 만들어 보기.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 킥보드, 뭐 오토바이 이런 바퀴 달린 거 타실 때는 헬멧 필수. 그다음 세 번째, 카시트 없이는 어린이나 영유아 차 안 태우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피나는 자상이 발생했을 경우 꼭 눌러주고 근위부도 가능하면 같이 지혈해주기. 이 점들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 중증 외상으로부터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 구독 중증 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는 확실히 이제 여름이 간 듯한 그런 네. 느낌을 받아요. 공기는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막바지 낮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